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524페이지 최신 기출문제 제36회 제36회의 이론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문제가 지금 앞에서 35회, 34회에서도 보면은요, 한 문제씩 꼭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 또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성을 물어보는 문제 만날 수 있었고요. 여러분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4번에 있네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입니다. 경영성과 극대화. 이건 뭐 기업은 경영성과를 극대화해야 되겠으나 이것이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 다음에 2번을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토지 취득 관련 자료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라는 거 뭐예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군요. 네. 근데 이 건물을 왜 샀죠? 네, 사옥을 신축할 거면 이 건물 철거시켜야 되겠네요. 자, 구입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가 각각 1,485만원과 1,165만원이다. 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철거했고 철거 비용은 70만원이다.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 괜히 혼란스럽게 써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그 본사 사옥 신축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을 했다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1,500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그럴 때는 공정가치 비율로 이 취득원가도 비율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예, 토지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의 비율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비율로, 토지는 토지 비율로 계산하고 건물은 건물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는 여기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재비용은 1,500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비용 70만원 이것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이 있네요. 1,570만원이다. 네, 여러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건 그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네, 그 원칙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좀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다면 이 문제가 어려워 보였는데, 목적, 토지를 왜 샀는가, 목적, 토지 구입의 목적을 살펴보시면 사옥을 짓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구축물은 다 정리를 해야 우리가 거기 이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네, 2번 좀 까다로웠고요. 다음에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의 상품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여러분 순상품 매입액이라는 것은 총 매입액에서 몇 가지 빼주는 거 있죠. 그 문제가 아니군요. 기초 알려주고 기말 알려주고. 여러분 기초 기말 이런 거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 빈 여백에다가 상품이라고 쓰고 갖다가 맞춰라 이겁니다. 기초가 여러분 차변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또 여기 있는 기말은 대변에 여기 기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24만 원. 그 다음에 지금 상품 매입액은 여기에 오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매출원가. 그런데 매출원가를 알려준 거나 다름없네요. 매출액이 200만 원인데 이익률이 매출 총 이익률이 40%라면 원가는 60%가 원가라는 얘기죠. 60%가. 그러면 200만 원에 60%, 120만 원이 매출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짝맞추기를 하시면 되지. 이번에는 대변의 합계가 먼저 나왔으니까 144만 원이 대변의 합계예요. 그러면 차변을 144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80만 원이 기초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를 메꾸는 금액이 매입액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잡고 144만 원 빼기 80만 원 64만 원이 나오네요. 4번이 답이더라는 거죠. 여기가 매입액. 매입액란이 64만 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매출 원가를 구하라든가 매출 원가 또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문제처럼 당기의 매입액을 구하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제 상품 매입액을 구하라고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걸 빼는 문제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T계정 그려가지고 짝 맞추기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매출원가, 매입,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문제 풀 때는 T계정 그려서 해결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3번에서도 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상품 매입액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보통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든가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자료를 주었었는데 지금은 매입액을 구하라고 하면서 주어진 자료는 이런 자료를 주었으니까 아까 그 T계정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 준 게 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사항이 아닌 것. 네. 자, 이익을 증가시키려면은요, 비용을 줄여 취소시켜 주거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결산정리가 있겠죠? 그것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비용을 취소시키거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 거. 자, 그러면 1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선급분을 계상한다. 이거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그러면 이거는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에 2번 전액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수익 중 선수분을 계상합니다. 이자 수익이 수익인데 선수분이 있으면 수익을 취소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건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익을 취소시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킴으로 증가시키는 정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3번도 한번 볼까요? 증가시키는지. 기간 경과한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합니다. 여러분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을 계상한다는 얘기예요. 이자 수익을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이익이 증가되죠. 그래서 3번도 증가되는 거고. 4번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비 중 소모품 미사용액을 계상한다. 미사용했으면 자산 처리하면서 대변에는 비용을 취소시키죠. 소모품비 비용 취소시키니까 이익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1, 3, 4는 증가요. 2번은 이익이 감소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가끔 그런 설명하죠. 이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또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예.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관한 문제, 이론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은 나와주는데, 네,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결산정리 사항이 아닌 거, 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 5번. 다음의 재무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정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재무회계 구성 요소, 예. 이에 해당하는 계정 항목. 예.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다. 부채 이익이죠. 부채 이익이. 우리가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그게 바로 부채를 이행한다는 것이죠. 예,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 차량 운반구 자산이죠. 여비교통비는 비용이죠. 외상매입금 부채지 않습니까? 예, 임대료 수익, 이거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재무회계의 구성 요소는 부채인 거예요. 밑에 있는 계정과목 중에서 부채를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질문을 말이죠. 네, 쉽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문제를. 예상매입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으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질문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업 실체가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한다. 현재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우리 자산이 유출되잖아요.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그게 부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명확하게 하죠. 얼마라는 게. 그게 바로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외상매입금을 얼마라고 기록하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만 있고 얼마 지급해야 될지 막연하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오히려 부채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부채 중에서도요, 우발부채라는 게 있어요. 우리 FAT 1급에서는 이제 우발부채라는 것을 잘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하는 문제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부채는 이게 부채일 수도 있고 부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부채가 1억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좀 명확하지 않은 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그런 우리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현재로서 확실하다면 그건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나 부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관계회사에 대해서 어떤 채무 보증을 서줬어요. 그건 사실 우리 회사 부채는 아닌 거죠. 그 회사가 이행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회사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영향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금액도 확실하지가 않아. 총 부담액이 가령 1억인데 그 사람들이 1억을 다 이행을 못할지, 아니면 8천만 원은 이행하고 2천만 원만 이행을 못할지,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부채, 이걸 우리가 우발부채다. 우발적으로 부채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표시를 안 합니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를 안 해요. 뒤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확실한 부채예요. 외상매입금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지금 5번까지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좀 당황스럽게 한 문제도 이제 5번이 될 수가 있고,
아까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그 2번도 이 두 번째 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완전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5번까지 풀면서 좀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패스. 예. 아무리 뭐 패스해도 5개 이상 패스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네, 하여튼 일단 모르는 건 패스하고 가보세요. 몇 개까지 패스가 되는지.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총계정 원장의 일부와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네, 대손상각비 발생한 걸 전부 메모하면 되죠. 자, 외상매출금 원장을 보여주고 대손충당금 원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점, 당기에 회수한 외상매출 금액은 없답니다. 아, 그래요? 외상매출금이 그럼 발생만 했어요? 그렇네요. 예, 회수했다면 대변에 회수가 된 거가 있는데, 대변에 회수됐다면 뭐 현금이라든지 또는 뭐 보통예금이라든지 이게 찍혀야 되는데, 대손충당금하고 대손상각비가 찍힌 거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군요. 예,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12월 22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파산이 난 거예요.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00원이 회수불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회수불능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6,000원밖에 없었나 봐요. 그럼 나머지 비용 처리해야죠. 대손상각비 4,000원 손익계산서로 갔겠네요.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여러분 그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잖아요. 그래서 대손이 만약에 10,000원 발생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10,000원 다 있으면 대손충당금으로 10,000원 처리해버리고 말잖아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전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왔겠죠. 같은 날. 우리가 전기가 뭐예요? 예. 그 분계를 여기다 전기한 거죠. 차변의 대손충당금 6,0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6,000원. 이거죠. 근데 6,000원만 부도가 났어요? 10,000원 났잖아요. 그 10,000원은 대손상각비, 차변의 대손상각비 4,000원 했잖아요. 예, 근데 대손상각비 계정은 여기 그림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다가만 전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4,000원이 손익계산서로 일단 갔습니다. 자,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결산일. 매출채권 잔액의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은 외상매출금에서 볼 수가 있죠. 자,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은 대손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60이 아니라 59만 원이 잔액이죠. 예. 여기 대변에 10,000원 빼야 돼요. 이 59만 원에 대해서 1%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5,900원이죠. 59만 원 곱하기 1% 5,900원. 5,9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가를 봐야죠. 전기에 6,000원이 있었는데 6,000원 다 12월 22일 날 없어. 잔액이 제로가 돼버렸죠. 그러면 다 설정해야죠. 여기 5,900원 전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5,9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5,900원. 그걸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네. 근데 왜 전기가 이렇게 됐지? 대손충당금 5,900원 설정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변에 설정하잖아요. 이 문제 이거 좀 밑에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5,900원을 설정하려면 여러분 차변이 대손 삼각비잖아요. 차변이 대변이 대손 충당금. 네, 요 분계 전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림이 저쪽으로 가야 돼요. 대변 쪽으로. 네. 아마 실제 문제에서 이랬는지 여기 교재를 편집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900원 대손삼각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합치면 돼요. 이거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대손삼각비니까. 그러면 9,900원이다. 답이 4번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답지에서 9,900원이라고 돼 있나요? 예. 9,900원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 이 전기가 이쪽으로 대변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고 시비를 걸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출제한 사람이. 예. 이걸 차변에 적어가지고 나 이거 뭔지 너무 헷갈려서 틀렸다. 뭐 이렇게 하면은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출제위원이 또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저 대변에 가야 됩니다. 네, 아마 실제 문제는 이게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예. 여기 아마 교재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장부를.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때 장부를 보는 것이 서툴더라도 자, 이것과 이 두 가지 분계만 여러분이 정확히 하실 수 있다면 이 장부를 안 보고도 답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한번 해볼까요? 12월 22일 날 외상매출금 10,000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외상매출금 계정은 보여줬는데 대손 충당금 6,000원 외상매출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의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일단은 10,000원의 분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다. 라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해야죠.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잔액. 그것이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이상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대손이 날 줄 알고 미리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대변은 이제 못 받는 장부를 없애주죠. 외상 매출금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금 이상 있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대손은 12월 22일 날 발생했는데 22일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여기 전기에 6,000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대손이 발생한 12월 22일 전에 잔액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6,000원. 6,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0원 이하이면 그 차액은 비용 처리한다. 그 비용 처리가 대손 삼각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확인해 봤더니 6,000원밖에 없어요. 6,000원만 상계시키고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
4,000원이 되니까, 그리고 대변은 뭐 예상 매출금 10,000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문제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거래에서 비용 발생 대손상각비 4,000원 이거를 딱 체크해 주신다 이거예요. 뭐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분개를 해놓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000원이 인식이 됐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면 매출채권 잔액을 우리가 보통 시산표에서 보잖아요. 우리 실무할 때는. 근데 여기 시산표가 없으니까 여기 그냥 원장을 바로 봐야죠.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 원장을 보고 잔액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전기 2월이 있었고 12월에 매출이 있었네. 그러면 현재 차변의 합계가 60만 원인데 대변이 뭐냐 이거요. 대변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근데 이게 부도 난 거예요, 이게. 아까 대손충당금 6,000원 상대 계정 과목이 있었고 요게 아까 4,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외상 매출금에서 10,000원은 22일 날 이미 부도가 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잔액은 60이 아니라 59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59만 원만큼의 1% 5,900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보충법이니까 빼야죠. 5,900에서 5,900원에서. 근데 잔액이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전기 2월 6,000원 있었는데 22일 날 대손 처리돼 버렸죠. 제로가 된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지금 이쪽에 써야 돼요. 왜 이쪽에 써야 되느냐? 지금 분계를 보세요. 지금 분계가 전기됐을 때를 한번 보세요. 자, 5,900원인데 설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결산 시 대손 추정액이 5,900원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0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럴 때는 모두 설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 차변에 비용 처리하죠. 미리 대손 상각비 비용 발생 5,9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니까 5,900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이거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아까 여기 4,000원과 요 5,900원을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5,900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대손충당금이라는 건 자산의 차감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산 차감. 그래서 자산의 반대쪽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손상각비 계정을 찾아가야죠. 근데 여기 없어요. 대손상각비. 그러면 어디엔가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 계정을 전기해야죠. 대손충당금 계정에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대변을 찾아가야죠. 대변이니까. 거기다가 상대 계정 과목 대손상각비라고 쓰고 금액을 5,900원이라고 쓴다. 이거 생각나시나요? 회계의 순환과정 할 때 제가 전기하는 거, 분계해서 전기하는 거 연습을 그때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노트에다가 계속 써서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못 하셨죠? 대부분 못 합니다.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바로 이런 문제 풀 때 그 전기 능력이 좀 있으면 저것만 보고도 탁탁탁 알아맞힐 수가 있고요. 뭐 전기하는 것까지는 난 너무 헷갈려 하신다면은 요 분계만 충실히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도 대손상각비 5,900원 여기 4,000원 여기 찾아낼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런 문제는요. 여기 6번 문제는 일단은 벌써 이 자료를 다 파악하는데도 1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예. 자, 미뤄야 될 게 너무 많죠. 자, 이제 7번 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다른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경우 대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건 쉽겠죠. 한 팀장이 김 대리님 출장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 대리가 네, 거래처 반응이 좋아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화했는데, 여기서 물어보기를 대변이 뭔가요? 그랬어요. 계약금 받아오면 대변이 뭐였죠? 선수금 부채로 인식하죠. 그래서 선수금이다. 이건 패스하지 않았겠죠. 네. 선수금. 다음 8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매매 증권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8월 1일 거래에 대한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에 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연습 문제도 많이 했고.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어떤 거래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취득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50만 5천원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에 매입 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예, 매입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단기 매매 증권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무시하시고 한 주당 500원에 샀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당 500원에 산 거다, 1000주를.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이제 8월 1일 날 거래가 나옵니다. 한 주당 700원에 처분을 합니다. 수수료는 10,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가 별도 수수료 비용 처리를 안 해요.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줍니다. 손실이 났으면 손실에는 더해줍니다. 수수료가. 단기매매증권이 그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을 차감한 자는 69만 원을 보통 예금에 수령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손익을 물어봤어요. 손익 간단하죠. 어떻게 하느냐? 200원 더 많이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2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20만 원이네요. 근데 20만 원이 이익이 다 났느냐? 10,000원 수수료 때문에 10,000원은 수익 이익에서 빼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9만 원이 이익이다. 3번에 답이 있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19만 원이다. 네, 이 판단에서 8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는 취득 원가가 아니니까 무시해라. 비용이다, 비용. 네,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다. 그런데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에서 빼주고 손실이 났으면 손실 금액에는 더하라. 그런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이게 고민 없이 3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단기매매증권에 관해서는 출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고. 자, 9번.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과목과 금액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냐? 예, 영업이익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빼는 것이 영업이익이다. 손익계산서 구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아직 못 외우신 분은 꼭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워두시고. 자, 이제 매출액을 찾았습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찾아야죠. 네, 매출원가 빼는 건 빨강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거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를 빼야죠. 퇴직급여 판매관리비입니다. 요거 빼야 됩니다. 개발비, 개발비에서 고민 왔을 것 같아요. 비용인가요? 자산인가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에 개발비가 있어요. 네. 법인세 비용은 별도 비용이고요.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 있는 자비익은 비용 아니죠?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그래서 요 세 개
매출원가하고 퇴직급여하고 복리후생비만 빼야 돼요. 네. 그래서 98만 원을 뺍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98만 원 빼면 4번인가요? 네. 답이 4번이다. 이건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었다면 개발비에서 여러분이 혹시 개발비? 연구개발비인가? 연구개발비라고 나왔으면 그거 판매관리비입니다. 아시겠죠? 예. 연구자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관리비예요. 그냥 응? 연구비는 자산이고 경상 연구개발비 같은 거 아니에요? 경상 연구개발비를 그냥 연구개발비라고도 해요. 예, 그거 비용입니다. 네. 자산이 되려면은 그냥 세자 개발비 이렇게만 돼 있어야 돼요. 네. 개발비입니다. 무형자산에서 자산 처리하는 개정 과목은 그냥 개발비예요. 앞에 연구자 또는 뭐 경상 연구 개발비 다 비용이에요. 네. 자, 이제 10번을 보시면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고 6월 30일 날 기계를 처분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관한 문제 여러분 실기에도 나오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 이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처분 금액을 찾아요. 처분 금액이 어디 있느냐? 네, 23만 원입니다. 자, 처분 금액에서 뭘 빼주느냐? 장부 금액을 빼줘야 돼. 23만 원에 처분했다. 장부 금액을 빼줍니다.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빼주는 겁니다. 감루를. 자, 그런데 이렇게 쉽게 냈을까요? 어디 오시면 여기 정액법 상각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없고 월할 상각을 한다. 예. 근데 월할 상각한다면 이제 잘 봐. 날짜를 2019년 12월 30일 날 취득했고 처분은 2020년 6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감루는 20만 원이지만 2020년 6월 30일이면 6개월치 월할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에 취득한 것을 5년간 잔존가치 없이 상각하는 정액법은 1년에 1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나누기 5. 10만 원인데 6개월치는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래서 감루가 5만 원이 더해져야 돼요. 25만 원입니다. 자, 취득원가가 50이고 감루가 25만 원이면 장부 금액은 25만 원이다. 장부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니까. 자, 23만 원에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은 25만 원이었으니까 2만 원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답이 탁탁 나오죠. 부가가치세 문제들은.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죠. 예. 자,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틀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어? 아니죠. 예.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어? 그렇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만이 아니라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민혁이인가요? 네, 민혁이가 맞았네요. 아까 세진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 있습니다. 과세재화를 공급했다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맞는 건 민혁이다. 다음에 12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뭐죠? 과세거래 금액. 예, 공급가액 물어본 건가요? 네. 자, 조세물납 과세.
아니죠. 조세물납은 과세가 아니죠. 예. 현금 예. 조세물납 과세 아닙니다. 상가 임대료, 상가의 임대료 과세. 담보 제공 이거 공급이 아니죠. 담보 제공하는 거. 제품의 공급가액 과세. 예. 그렇죠. 제가 조사물납이 과세라는 건 여기 실수한 거. 조세물납은 예,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가 과세냐면 현물 출자. 예. 순간적으로 현물 출자하고 약간 헷갈렸어요. 현물 출자는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00만 원. 여기 1번이 답이죠. 다음 13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짝지어진 거 토지 면세입니다. 맞죠? 고속철도 과세고요. 광고 과세고요. 장의업자 면세입니다. 그래서 가라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사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에서 용역 제공은 수출이잖아요. 수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제.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내국 신용장이기 때문에 내국 업체끼리의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수출품의 내국 업체끼리의 거래 이거 발급해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 용역을 공급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한다. 이거 수출이잖아요. 수출인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면제 사유가 아니다. 다음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렇게 날짜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 좀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날짜가 있는 문제는 예. 왜냐하면 엉뚱하게 어떤 문제에서인지요, 이 날짜가 벗어난 날짜를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몇 회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2기 예정 7월부터 9월이죠. 근데 여기다가 7월부터 지금은 7월부터 9월로 다 넣어놨네요. 6월 거를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10월 거를 넣어놓는다든가. 그거는 일단 날짜가 기한이 안 맞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죠. 예. 그래서 2기 예정이다 그러면 2기 예정 것만. 자,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한 상품, 판매 장려용으로 증정했다. 이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서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과세합니다. 근데 시가로 과세한다는 거. 예. 시가로 과세예요. 그래서 7월 14일 거는 100만 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예. 사업상 증여라든가 이런 거, 사업상 증여나 폐업시 잔존재화, 또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 이게 다 특별한 공급이라고 해서 간주 공급에서 우리 정리했잖아요. 간주 공급에서의 그 과세 표준은 다 시가입니다. 다 시가예요. 간주 공급에서의 과세 표준은 모두 시가 기준이에요. 폐업시 잔존재화도 시가 기준, 자가 공급도 시가 기준, 개인적 공급도 시가 기준, 지금 나오는 사업상 증여도 시가다. 다음 두 번째, 사업용 화물 자동차를 매각했습니다. 네, 이거 매각대금으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연체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여러분, 할부시 이자는 과세 표준이지만 연체 이자는 과세하지 않아요. 연체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하고 50만 원을 대야 돼요.
4번의 답이 있었네요. 150만 원이다. 네. 여러분이 36회 문제 이론을 보니까 35회보다는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도 그러셨나요? 안 그래? 뭐, 몇 개, 10개는 맞으셨죠? 네.